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조금 전 이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시작이 됐는데요. 네, 한반도 평화 등 굵직한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중 정상회담 주요 의제와 전망을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금 방금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두 사람의 정상회담 지난 11월 경주 에이펙 때에 이어서 2달 만에 다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일정들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정상회담도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된 상태이고요.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이게 한중 관계의 실질적인 복원 그리고 이런 경제 협력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청와대에서 방중천의 이 대통령 이제 브리핑 이성락 실장이 한 말을 보면 이제 답이 나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중 관계의 실질적 복원, 사실상 완전 복원을 지향하는 거고요. 네. 이제 사드 배치 이후 있었던 한한령과 함께 경색됐던 관계가 이제 사실상 완전 복원되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민생 경제 협력이라고 그랬고, 세 번째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력을 얘기했고요. 네 번째가 민감 현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한한령의 완전 해제, 그 다음에 이제 서해 구조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네 가지 정도가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의제다. 우리 측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나 아무래도 이번은 아주 세밀한 주제보다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주 에이펙 때 시진핑 주석이 국빈 방문을 했거든요. 예. 이번에 국빈 방문으로 답방이거든요. 예. 그럼 2개월 사이에 양측이 이렇게 국빈 방문을 주고받은 사례가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으로선 첫 번째, 지금 오늘 정상회담하는 날이 중국의 사실상 첫 업무 개시일이거든요. 네. 이런 사례도 한중 관계에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가장 큰 건 사실상 실질적 복원이라고 그랬지만 양측이 한중 관계를 사실상 완전히 복원하는 그게 가장 큰 의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으로서도 올해 첫 국빈 맞이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고 또 우리 정부로서도 취임 후에 첫 순방지가 또 중국이라는 점이 또 새해 들어서 그런 점이 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우리나라 대통령의 방중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9년여 만이더라고요. 네. 이런 점에서 또 외교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크죠. 그러니까 9년이라는 긴 공백, 사실상의 공백이 이제 메워지는 거고요. 이번에 공항 의전에서도 과거에 비해서 그 영접하는 인사의 격이 매우 높아졌죠. 예. 의장대 사열도 그렇고. 그렇게 보면은 지금 아주 미묘한 시기거든요. 지금 미중 이번에 미국의 안보 전략서가 나왔지만 중국에 대한 어떤 그 공격적인 언사는 줄었지만 표현은 그러나 소위 한 놈만 팬다는 전략, 중국을 압박하는 안보 전략은 그대로 들어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중일 갈등 상황이고 여기에 중국과 민감한 물론 이제 지금 예측 못했던 상황이지만 베네수엘라 사태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거다. 그러나 이게 국빈 방문이 하루아침에 논의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경주 에이펙 때부터 준비가 됐던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나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도 4월에 중국을 방문하거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미국의 국빈 방문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큰 부담을 가질 행보는 아니다. 오히려 이 전략적인 자율성을 활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공항에 중국에서는 장관급 인사가 마중을 나온 점도 또 눈길을 끌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시진핑 주석을 당시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맞이를 했는데 이번에 중국에서는 인허준 국무원 과학기술부 부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맞이를 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사실상 이제 왕이 그 대외 담당하는 최고 핵심 실세죠. 그러니까 나오는 게 제일 이제 그분 높죠. 그러나 지금까지 차관급 정도에서 영접을 했던 거에서 지금 장학부로 올라간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의전도 지금까지 보던 거에서 가장 격식이 높은 의전을 지금 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중국 측으로서도 상당히 예우를 갖추는 모습이고 또 중국이 이게 첫 시진핑 주석의 올해 첫 외교 행보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그것만으로도 여기에 얼마나 중요성을 부여하느냐, 상징적인 중요성을 부여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양국 정상의 정상회담 또 공동 성명 발표가 또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이게 공동 성명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또 양 정상이 나란히 서서 또 회담 결과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자리가 또 마련이 될 수도 있을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가능성은 다 있죠. 공동 성명이 문안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러나 아직도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경주에서 만났잖아요. 네. 만나서 회의를 했지만 아직 합의문이 안 나와요. 예. 명문화된. 왜냐하면 민감한 현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좀 피해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럼 아직도 상황이 국제정세나 한반도 정세, 미중 전략 경쟁 이런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아주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명문화된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나 구두, 설명, 합의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봐야죠. 네. 이제 정상회담의 테이블에 오를 의제들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로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인데 오늘 회담에서는 이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좀 어떤 얘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재명 정부는 페이스메이커론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한반도 적도적 이국가론, 완전한 단절. 사실 우리 투명인간 취급하거든요. 어떤 대꾸도 안 하고 있거든요. 또 통일민족 개념도 폐기를 선언했거든요. 9차 당대 곧 열릴 여기서 법제화 여부도 지금 주목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역할은 사실 상당히 제약돼 있어요. 독립적인 역할은. 그러니까 북미 관계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돌파구를 만들고 우린 여건을 조성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 대통령 중국 갔을 때 이렇게 보이지 않는 행간이 하나 뭐냐면 조대에서 여기가 육자회담은 중국이 주관했거든요. 북핵 문제, 남북 미중일러 그 열렸던 곳이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한반도 평화 번영이 아니고 한반도 평화 통일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단어를. 그렇게 보면은 그 의미는 복합적이다. 지금 북한이 통일을 거부하는 상황인데 거기도 분명히 통일이라는 개념을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통일이라는 목표는 명확했고 여기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뭐 순서로는 세 번째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얘기가 청와대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주요한 이번 정상회담의 주제 중에 하나가 중국의 역할. 왜냐하면 남북관계 너무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 요청 이것도 주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하지만 이제 중국이 최근에 이제 발표한 군비 통제 관련된 백서에서는 이 북한의 핵 문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또 빠졌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좀 짚어지기도 했었단 말이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과연 이제 이 북핵 문제 또 이제 남북 문제가 논의가 된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그러니까 중간자적인 역할은 물론 명 요청이 될 텐데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정부 측,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어떠한 전략으로 좀 취해서 중국의 이런 역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좀 전망을 해보신다면 어떤 전략이 있겠습니까? 일단 지금 조대에서 육자회담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대통령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중국도 한반도 핵 문제는 부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반도 핵 문제가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중국의 안보적 부담감도 커지거든요. 그 사드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다음에 북핵 무장은 중국에도 부담이 돼요. 옆에 핵을 가진 아무리 우방이라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 그렇게 보면 이재명 정부는 현실론이죠. 그러니까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도 있지만 그러나 3단계 비핵화론. 그러니까 북한의 핵 개발의 동결. 그 동결이 너무 세니까 중단이라는 표현으로 바꿨거든요. 중단 혹은 동결이 같은 말입니다. 단계적 비핵화. 그다음에 엔드 스테이트로 최종적으로 완전한 비핵화. 이게 현실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걸 중단만 해도 여기서 합의가 나오는 거에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중국도 여기 동의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이 동결론, 그러니까 동결을 입구로 하는 핵 개발 중단을 입구로 하는 비핵화론, 이거는 한중간에 합의가 형성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북한도 크게 나쁘질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 비핵화라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동결 중단은 비핵화 행위는 아니에요. 개발하는 걸 중단하는 거니까 안정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가진 3단계 비핵화론, 특히 동결 입구론, 중단 입구론, 이걸 가지고 중국의 역할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고, 이건 중국도 역할할 그 소지가 있거든요. 북한과 대화가 되니까. 따라서 비핵화에 대한 논의, 협상, 협의, 협력 논의도 아마 어느 정도 진전이 될 것 같다. 한중간에는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반도 문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전망을 해봤는데 저희가 앞서 조금 전에 화면이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 점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핵심 의제는 또 경제협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정상회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을 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제 양국은 때려야 될 수 없는 관계다 이런 점을 또 강조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중국은 이미 우리와 경쟁 관계다. 그러나 AI나 여러 가지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협력할 분야도 많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국은 이미 상당 부분 이제 경쟁 관계 중첩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양국이 경제 관계를 단절하거나 어느 한편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과 협력을 같이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그 병난도라는 언급을 했어요. 예. 병난도 이제 고려 시대 국제 항구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중국과 교육을 하는 주요 루트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요한 품목 중에 하나가 종이였거든요. 종이는 문화를 의미하거든요. 문화를.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특히 한국하고 중국은 트럼피즘, 트럼프의 보호무역지에 사실은 공동의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중 관계에서는 사실은 그런 보호무역지가 아니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수 있고 또 오히려 확대될 수 있는 분야도 있거든요. 지금 관세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 올해 사상 최대 그 교역액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중국과 협력 관계를 확대하겠다는 게 이제 이 대통령의 의중인 것 같고 중국도 사실 그런 면에서는 한국과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예. 중국 경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경제 분야에서도 아마 실질적인 협의들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사실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그 병란도 정신 또 이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또 이게 또 종이를 필두로 한 또 이런 그래서 이게 문화를 상징한다 이런 말도 해주셨고 또 이 병란도 정신 하면서 사실 이게 또 갈등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병란도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교류를 했던 이런 역사를 우리가 잘 되새겨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언급을 한 건데 이게 또 이제 문화 언급도 해주셨고 해서 또 이제 궁금한 건 이게 한한령 해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이런 발언이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병란도 정신이라는 건 없죠. 근데 이제 병란도라는 걸 통해서 지금 한중 관계를 잘 가져가 보자. 긴장과 외교 안보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국제적 성격. 근데 또 병란도는 사실은 지금 남쪽 지역이 아니고 예성강 북한 쪽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근데 이제 한한령 그러는데 중국은 한한령 내렸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한한령을 해제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근데 큰 그림에서 보면 이제 한한령은 사실상 이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2달 만에 국빈 방문을 다 해버린 거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9월 평양을 방문했지만 그러나 이 답방을 10월 달에 한 건 리창 총리 서열 2위였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중국에서 서열 2위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리창 총리가 소소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넘버원인 시진핑 주석이 10월 말이 10월 말이지 마지막 날이거든요. 한국에 왔다가 지금 1월 4일 날, 그러니까 1월 5일이니까 딱 2달 조금 지난 다음에 양정상이 국빈 방문을 주고받았다는 걸 보면 여기서 한한령이라는 얘기가 사실 의미가 없죠. 이미 사실상 한한령은 이제 해제가 된 거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중일 갈등으로 오히려 한일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한한령까지 지금 계속 유지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한령을 해제한다라고 말하는 건 중국으로서 부담이죠. 왜냐? 한한령을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했지만 그렇게 보면 한한령은 이 사실상 이제 그 거의 해제된 거로 봐야 된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병란도 정신이라는 그 개념을 만들어내는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어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새 첫 미사일 도발인데 이게 시기가 공교롭게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날짜와 딱 예. 겹쳤어요. 한중 정상회담을 겨냥한 무력 시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미사일 극초음속 화성 11 마형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이제 그 화성 KN-23 화성 11형에다가 탄두 분야의 HGV 극초음속 탄두를 다룬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화성 11보다는 사거리가 길어요. 900km, 일본은 950km까지 얘기를 했고,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북한도 확인을 했고, 자 이렇게만 보면은 이제 긴가민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1월 1일 날 노동신문을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시진핑 주석의 연합장이 노동신문 1면에 전면이 실려야 되거든요. 근데 5면에 구석쟁이에 실렸거든요. 아, 그것도 시진핑 주석 이름도 없어요. 중국 국가 주석과 그 부인, 쉼표, 웬남, 베트남 이렇게 나오거든요. 북한이 기분 나쁠 때 이렇게 하거든요. 네. 푸틴의 축하 편지나 연합장은 항상 1면에 전면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이렇게 딱 이름까지 나오거든요. 그 1면을 보면 중국한테 기분 나쁘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흐름이에요. 지금 리창 총리가 왔고 지금 경주 APEC 국빈 방문,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국빈 방문, 이거 북한으로서는 사실은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자기 동맹에서. 예.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미사일을 보면 지금 무력 시위다. 우리에게도 기분 나쁘다면 사실은 중국에게도 기분 나쁘다는 얘기를 동시에 지금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보면 이런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훈련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공교롭게도 또 시기가 겹친 게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도 지금 이 시기가 맞닿아 있습니다. 네. 이런 지금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게 또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도 또 연관이 있다는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정은이 본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그 지정학적 위기와 이 다단한 어떤 국제적 사변, 뭐 정확한 용어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제적으로 큰 격변의 사태가 났다라는 표현 분명히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마두로 베네수엘라 차베스 좌파 정권이 들어선 게 99년이거든요. 예, 근데 북한은 지금 90년대 초부터 미국하고 대립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2017년에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면으로 충돌했거든요. 뭐 로켓맨, 뭐 화양과 분노, 지구상에서 없어버린다, 뭐 핵단추다. 네. 그러니까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게도 저런 칼날이 올 수 있구나라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죠. 예. 우리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희박한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죠.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베네수엘라 차원이 다르다라는 무력 시위의 일종의 성격도 당연히 있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중 정상회담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좀 양국 간에 아주 예민한 문제들도 테이블에 오를 걸로 보이는데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그리고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오늘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제 핵추진 잠수함 문제는 사실 중국이 껄끄럽죠. 근데 이미 이 대통령께서 10월 29일 날 한미 정상회담 때 굳이 바로 뒤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데 중국 쪽 잠수함 막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에 대한 견제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각오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그렇게 아주 격렬하게 반발하지는 않았어요. 왜냐? 예. 원인 제공이 북한이거든요. 첫 번째. 지금 일본도 핵추진 잠수함 가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원인 제공이 북한이니까. 그리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제가 보기엔 전략적인 실수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8,700톤급 핵추진 잠수함을 공개했거든요. 저는 뭐 내용물은 사실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지만, 그러나 공개적으로 지금 다 완성된 본체를, 원래 핵추진 잠수함은 안에 원자로를 집어넣은 다음에 껍데기를 씌우거든요. 그 원자로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본인들 주장을 믿으면. 그러니까 북한이 8,700톤이라고 하는 우리 거보다 훨씬 큰 핵추진 잠수함을 지금 공개했는데, 중국이 우리한테 핵무장한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까지 공개했는데 니네는 가지지 마, 이런 말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이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다음 서해 구조물도 지금 본인들 입장은 군사적 목적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영구적인 어떤 영해화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민감하지는 않을 거다. 뭐 있는 구조물을 철거하거나 이건 쉽지는 않겠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거나 한 중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소지를 뭐더 만들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핵추진 잠수함 건조나 뭐 이제 이런 서해 구조물 같은 문제, 이런 군사상과 직결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뭐 앞서 이제 좀 해소가 됐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이 한한령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문화교류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지금 중요한 지금 의제로 보고 있잖아요. 이번에 사절단에서도 같이 이제 문화 쪽 기업들도 많이 합류를 한 걸로 봐서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이 한한령이 해제가 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 이런 또 전망을 내놓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이랬을 때 이러한 어떤 이 한한령 해제, 그러니까 문화교류적인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협상에 나올 것. 그 협상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말씀드렸지만 아마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지금 한한령 해제의 바로미터는 대규모 대중 공연이 중국에서 개최되느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은 중국이 굳이 한한령을 지속될 이유가 없죠. 우리를 지금 견인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보면 한한령이라는 건 사실은 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그렇게 발언하는 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빠르면 상반기 중에 그 대형 공연이 성사되지 않을까. 이미 경주 에이펙에 왔을 때도 우리 문화예술계 인사가 공연하고 싶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심핑이 주석이 웃음으로 대답했거든요. 그럼 저는 아마 조만간 중국이 한한령 해제됐다 이런 말을 할 일은 없고 아마 조만간 행동으로 이 대형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양측이 2달 만에 국빈방문을 주고받았는데 한한령을 유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걸로 사실 뭐 이게 어마어마한 서로 압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상징이거든요. 그거는. 그럼 상징적인 조치를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 공식적으로 뭐 한한령 해제했다 이런 말은 나오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해소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게 제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한한령이 실질적으로 해소되는 계기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대만 문제 얘기도 할지 궁금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이렇게 입장을 또 밝힌 바가 있는데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좀 이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이미 입장 밝혔잖아요. 대통령께서도 하나의 중국 존중한다 그랬고 위성락 실장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오해가 계신데 하나의 중국은 사실상 전 세계가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1971년 10월까지만 해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장제스의 대만이었습니다. 국민단정부였거든요. 그런데 이미 국제 질서가 바뀌고 국력의 차이가 나니까 이 유엔 총회에서 중국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받아들이고 대만은 사실상 유엔에서 퇴출되는 과정을 밟거든요. 그게 유엔 총회의 결의였어요. 그때 중국의 입장이 뭐냐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해달라는 거고 그건 뭐냐 마카오, 홍콩, 대만, 메인랜드 차이나 중국 본토는 하나다. 그리고 유일한 합법 정부는 중국 정부다. PRC, 피플스 리퍼블릭 차이나. 대만도 헌법에는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지금 못 써요. 국제사회 국가를 인정을 안 하니까. 수개국도 지금 10여개국으로 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은 국제사회에 나갈 때 본인들이 IOC와 합의한 게 뭐냐. 차이니스 타이베이라고 쓰기로 했거든요. 네. 미국도 79년 중국과 수교할 때 하나의 중국 원칙을 accept, 승인한다 이건 아니지만 acknowledge, 인정한다. 그다음에 일본은 더해요. 10분 이해한다. 지금 하나의 중국 원칙은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이미 모든 전 세계가 받아들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만하고 지금 그 국교가 없잖아요. 단교했잖아요. 중국하고 수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얘기했다고 그래서 뭐 중국의 저자세다 무슨 뭐 중국의 압박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냉혹한 국제 질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지금 낙인이 돼 있는 거고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거고 지금 다카이치 총리는 그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는 거거든요. 개입한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 원칙은 사실 우리한테 큰 부담은 아니다. 국제사회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미국도 인정했거든요. 다만 대만 관계법을 통해서 대만이 무력 통일의 대상이 되는 건 막아주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아마 이 대통령께서 말을 적절히 하신 것 같아요. 하나의 중국 원칙은 존중한다. 그러나 그게 폭력적이거나 무력적인 방식은 아니다. 이게 우리 정답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뭐라고 할 이유가 없죠. 네, 그런 이제 이런 하나의 중국과 관련해서도 어쨌든 우리는 이미 또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냉혹한 국제 질서 속에서 지켜지고 있는 이러한 개념이다라는 이제 대답까지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정상회담과 공교롭게도 맞물린 아까 이제 한 가지 짚어봤던 게 바로 이제 그저께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침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를 했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중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미중 패권 경쟁과도 전혀 무관하다고는 당연히 볼 수가 없는 일일 것인데 이 부분이 이번 정상회담에는 과연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이 부분은 전망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미중 간의 문제죠.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수출 원유의 75%를 중국이 가져갔고 중국이 최대 채권국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이 특히 중국 특사가 마두로 대통령을 만난 지 그 직후에 그 전격적인 침공이죠, 사실은. 네. 체포 작전을 실시했거든요. 그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중국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가 없죠. 러시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게 우리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우리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중국과 입장을 같이 한다거나 이 문제는 전략적인 모호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국제법적, 지금 유엔에서도 모든 유엔 사무총장도 미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길 바란다가 기본 입장이거든요. 심지어 미국 내 안에서도 민주당은 반대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잘못하면 2차 공격을 한다는데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마두로 대통령을 잡아가는 거는 미국 국내법에 의해서 마약 범죄를 소탕하는 거니까 대통령 행정 명령 권이지만 이 베네수엘라를 전면 공격하는 건 의회 승인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국제법 틀내에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거기도 크게 우리가 뭐 당혹스러울 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미중 간의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오는 4월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과의 관계는 문제 없다. 중국과는 좋은 관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또 이 일을 계기로 어떻게 변화할지도 궁금하거든요. 그건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천동설이죠. 자기 중심인 거죠. 지금 중국을 건드려 놓고 뭐 아무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을 수가 없죠. 결국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신뢰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심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미국의 유리한 일들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추가적인 대응 카드를 고민하겠죠. 그러나 지금 이 건으로 아무리 베네수엘라와 중국이 그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하더라도 동맹은 아니거든요. 이것으로 정면 충돌할 이유는 없죠,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정대로 4월 방중,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의 국빈 미국 방문 이게 아마 큰 틀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지는 않겠죠. 여러 가지 미국이 부담스러워할 카드라든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준비하겠죠. 일방적인 트럼프 대통령 생각대로 흘러가지는 않겠죠.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통해서 물론 시 주석이 지난번 경주 에이펙에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완전한 신뢰관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겠죠. 이전보다는 더 쉽지 않겠죠. 트럼프 시진핑 관계가. 근데 이제 쉽지 않아지는 일들이 가뜩이나 지금 계기가 많은데 사실 뭐 물론 이제 미국 국내법에 따라서 이번 체포는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또 표면적인 이유는 또 마약 범죄와 관련된 체포이다라는 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지만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석유 때문이다라는 거를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거든요. 본인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또 이 석유 근데 이 베네수엘라의 원유의 또 80%를 소비하는 나라는 또 중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도전이다라는 거를 인식하는 약간 이런 방향으로 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이 좀 앞으로 좀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정상회담에는 또 물론 이제 우리랑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어떠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 있게 또 관심이 좀 집중이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좀 이 석유를 둘러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거라고 트럼프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 체포한 다음에 연설에서 마약 얘기 안 했어요. 석유 회사들이 들어가서 돈을 벌 거다. 그 다음에 미국이 통치할 거다. 트럼프 대통령 자기 생각이죠. 지금 이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미국에 협력을 요청했지만 그건 전략적인 유화 조치지. 로드리게스 정권 자체가 반미예요. 그다음에 베네수엘라에 군부가 있는데 이 군부는 사실은 석유 자원이나 모든 경제적 이권을 상당 부분 군부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들어오면 군부는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상실하거든요. 군부가 순순히 내놓을 리가 없고. 그다음에 이 로드리게스는 완전히 차베스 추앙자거든요. 반미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아까 말했거든요.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 간섭을 하지 않으면 협력한다고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들이 통치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식민 통치. 이게 사실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문제는 끝난 게 아니고 베네수엘라 문제는 석유를 노린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개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르난데스 전 온두라스 대통령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형을 살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해줬어요. 근데 에르난데스도 마약 범죄였거든요. 에르난데스가 이 다룬 마약의 규모는 수천 톤이에요. 네. 근데 2020년 마두로 대통령이 기소될 당시 마두로 대통령이 다룬 마약은 200톤이었거든요. 네. 수십 배의 인물은 풀어지고 수십 분의 일에 그 마두로는 잡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석유거든요. 그리고 마약을 치면은 콜롬비아 메덴이 더 위험하거든요. 멕시코가 더 크거든요. 영화도 나오잖아요, 시카리오에. 근데 베네수엘라를 건드린 이유는 뭐냐? 석유거든요. 그런데 그 석유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지금 로드리게스 대통령이 아까 꼬리를 내렸다 이런 표현이 나왔지만 지금 베네수엘라 안에는 친미 성향도 있지만 반미 성향도 커요. 특히 빈곤층 같은 경우는 이 좌파 정권에 의해서 상당 부분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섭정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불확실성이 더 커질 거다. 제가 보기엔 확실성. 무슨 뭐 콜롬비아도 친다, 쿠바도 친다. 미국이 만능입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세계는 사실은 무극화, 이 질서가 흔들리는 체제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실은 전략적인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인 모호성도 중요하고 또 우리 국익이라면은 이건 또 전략적인 명확성도 필요한 중요한 시기고 그 점에서는 이 중국 방문이라고 하는 카드는 나쁘지 않다. 일본도 가기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지난번 그 팩트시트는 한미가 서로 민주한 어쨌든 우리가 압박을 받았지만 상당히 많은 성과를 얻은 거고 그렇게 보면 이 흔들리는 질서 속에서 우리 국익을 찾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국익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전략적 모호성의 성격이 될 것인지 또 때에 따라서는 명확성을 또 띌 네.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려면 사실 또 하나의 중요한 나라는 지금 방문 중인 중국입니다. 예. 네, 중국이 지금 베네수엘라를 어쨌든 원유의 80%를 소비하면서 경제적으로 사실상 원조에 가깝게 소비를 해주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뭐 2차 공격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불사를 하면서 강경한 일단은 입장을 취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좀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베네수엘라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겠죠. 네. 지금 최대 채권국이 중국이에요,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근데 미국이 지금 개입해서 미국이 돈을 벌겠다는 거거든요. For the country, 베네수엘라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가진 영향력을 지금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남미에서도 브라질 같은 데는 지금 대표적인 반미 국가들이 연대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일단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관계를 더 강화하려고 하겠죠. 네. 로드리게스 정권에 대해서. 로드리게스 또 2차 공격한다? 말씀드렸지만 2차 공격은 전쟁이라니까요. 1차처럼 되질 않아요.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전쟁을 할 때는. 그러니까 미국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막 말하지만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다. 베네수엘라가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중국도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협력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중국도 또 하나는 지금 아직 경주 에이펙에서 시진핑 트럼프가 만난 합의했던 게 합의문이 안 나왔다니까요. 도장을 찍질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콩, 대두, 트럼프 앞은 히터리 아직 살아 있는 거예요.
이게 합의문에 도장을 찍은 건 아니니까요. 말로만 했던 거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선을 넘으면 중국도 그 카드를 다시 꺼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누리꾼들은 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또 SNS에서는 우리가 대만을 되찾을 때에도 같은 방법을 쓰자 이런 글이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이 좀 대만 문제에 있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 공격적으로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일격을 받았죠. 베네수엘라 사태 때문에. 그러나 뒤집어 보면 약육강식의 국제 질서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질서는 뭐 선과 악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오로지 힘이거든요. 이게 명확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할 명분이 희석되죠. 일단 미국이. 그다음 두 번째, 베네수엘라는 완전한 타국이거든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 대만은 전 세계로부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상당 부분 동의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자기 땅이거든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내가 내 땅 찾아가는데 당신들이 무슨 간섭을 해? 라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약육강식의 방식의 이번 베네수엘라 침공이죠. 은 사실은 미국의 단기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의 도덕적 어떤 리더십에는 큰 상처가 되죠. 이게 민주당이 반발하는 거거든요, 지금. 유엔도 지금 여러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고 하는 나라들은 지금 거의 없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한 아르헨티나라든지 헝가리라든지 이런 쪽 말고는 노골적으로 이걸 국제법적으로 잘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도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냥 국제법적인 걸 준수한다 이 정도 입장인 거지 뭐 잘했다고 할 수 있는 대놓고 잘했다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 도덕적으로 미국의 손상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더 자기들의 주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또 보았을 때 어쨌든 지금 이 공격이 일어난 시간 자체가 사실 지금 좀 미국에선 중간 선거라고 하는 국면도 있고 또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자체가 뭐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뭐 이렇게 의원들이 뭐 주지사 선거로 대거 빠진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여론이 사실상 좋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좀 지지율 답보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한 공격이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높죠. 지금 앱스타인 파일도 남아 있거든요. 지금 희대 성추문 사건, 앱스타인 파일도 있고 네. 지금 물가 문제, 관세 그렇게 떠들더니 지금 식료품 물가가 오르니까 관세 내려버렸거든요. 네. 본인이 관세와 인플레이션 상관없다 그래놓고 상관없으면 왜 내려요?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마가 진영에서도 일부는 반대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왜 다른 나라 전쟁에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일종의 국면 전환 카드로 쓸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들어가서 미국 기업들이 다시 석유 자원 확보하고 미국 대통령 말 고분고분 듣는 친미 정권이 들어서고 마음대로 장사한다. 이건 아주 이상적인 시나리오거든요. 지금 베네수엘라 안에도 갈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두로 독재 체제에 지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세력도 있지만 특히 좌파 정권에서 수혜를 받았던 빈민층,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지금 좌파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총 들고 나와서 지금 시위 독려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혼돈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거기다 지금 베네수엘라 군부가 순순히 기득권을 내놓겠냐,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이 일종의 수렁으로 빠지는 구멍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지금 미국의 협력을 요청하는 건 지금 이 상황에서 압박을 지금 중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지 내가 당신 말 들을 게 아니거든요. 주권 존중해라. 내정 간섭하지 마라. 이 조건 하에거든요. 국제법 준수.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처럼 완전히 성공한 카드로 지금 보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봤고요. 지금 진행 중인 한중 정상회담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50분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끝났다 이런 얘기는 뭐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2달 전에 이제 지난해 11월에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면은 굉장히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했던 것 같아요. 그때 선물 교환하면서 했던 농담도 또 기억이 나고 이번 회담도 좀 그때처럼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게 봐야죠. 그때 이제 그 유명했던 게 그 얘기죠. 샤오미 핸드폰, 예. 스마트폰 이거 통신 보안 되느냐 그랬더니 백도 열어봐라. 그 이제 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정도의 민감한 이 농담을 그냥 분위기가 나쁜 애매한 상황이라면 못하죠.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했던 거고 예. 어쩌면 아마 교감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장면이 사실은 한중 관계의 해빙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아주 민감한 거거든요. 이거 통신 보안 되느냐? 그럼 중국은 항상 거기에 미국이 그걸 압박을 하는 상황인데 그 정도 농담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좀 풀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고 말씀드렸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갔는데 10월 10일 북한 당창원 기념일에는 리창 총리가 갔고 오히려 10월 말에 시진핑 주석이 경주를 국빈 방문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2달 만에 국빈 방문을 또 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서로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마 조금 이따 나오긴 나오겠지만 상당히 아마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라면 저렇게 2달 만에 국빈 방문이 오고 갈 일이 없죠. 국빈 방문 한 다음에 어색한 분위기 연출한다? 그 앞뒤가 맥락이 안 맞죠. 그러니까 지금 문서화된 합의문 성명문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그다음에 이제 공항 영접이나 이런 걸 보면 큰 흐름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연출이 될 것 같다. 여러 가지 뭐 말이라든지 농담이라든지 인사말이라든지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 앞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 그 장관급에서 영접을 나왔다. 이렇게 격이 올라간 이제 영접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좀 화제가 됐는데 나온 이제 장관급이 과학기술부장이었단 말이죠. 예. 이게 이제 다른 정부 부처들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과학기술부가 좀 선택된 배경도 좀 특별히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물론 이제 중국에는 또 서열도 있어요. 그 내부에 공산당 내부에.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온 맥락만 본다면 과학기술은 지금 첨단 분야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시진핑 주석이 원하는 게 바로 첨단 강국이거든요. 미국이 또 지금 옥죄고 있는 게 바로 첨단 기술 분야거든요. 반도체. 그렇게 보면 어떤 경제 분야의 어떤 첨단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협력의 의중을 담은 게 아마 이 과학기술 관련 장관이 나온 그런 상징성이 있을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